MBC 기자들이 다양한 이슈를 골라 재미있게 또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정봉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골라오셨나요? 네, 요즘 K자 들어가는 게 매달 나온다고 할 정도로 한국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새롭게 조명받고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번엔 일본에서 인기 있는 K 문학 현상을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문학도 한일 간의 문화 교류에서 큰 부분이긴 했어요. 90년대에는 일본 소설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혔잖아요. 네, 저도 학생 시절에 일본 소설들 되게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는 물론이고 또 요시모토 바나나 전 좋아해가지고 막 찾아 읽었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요즘은 좀 우리 소설들 더 많이 읽는 느낌이긴 해요. 네, 저도 그건 마찬가지긴 합니다. 예,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혹은 그 전후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학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번역원이 지원한 한국 문학책이 전 세계적으로 120만 부가 팔렸는데 이게 그전보다 2배 이상 는 네, 수치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냥 인기가 높아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는 진짜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한국 책은 옛날부터도 잘 팔리고 베스트셀러들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 잘 팔렸던 책들은 사실은 한국 문학도 아니고요. 사실 한국 문화를 담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고 심지어 욕하고 폄하하는 혐한 서적들이 일본 서점가를 주름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혐한을 다룬 책이 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네, 그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인데요. 그 시초격이면서 또 가장 오래 잘 팔린 책이 여기 보시는 만화 협한류입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되겠는데 2005년부터 나왔는데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이전에 조선총독부 직원이었는데 네. 처음엔 주인공도 할아버지가 조선인들을 괴롭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조선을 진심으로 도왔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된다. 뭐 진실은 아니지만 뭐 그런 내용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이 또 식민지 시대에 조선을 발전시켜줬는데 한국이 은혜도 모르고 종군 위안부 문제 같은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이런 것이 주된 줄거리고요. 심지어는 2002년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도 사기였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된 것까지 지금 거짓말로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런 책이 많이 팔렸어요. 네, 그냥 잘 팔린 게 아니고 1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어요. 슈퍼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이 하도 잘 팔리니까 유사품으로 매한론, 모일론, 악한론 같이 모두 한국을 조롱하는 건데요. 그런 내용의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중에서도 매한론이라는 책은 2달 사이에 20만 부가 팔리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기염을 토한다는 말이 여기에 쓸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혐한 정서가 강하고 또 이게 일본 사회에서 잘 먹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깊이 들여다보자면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네. 일본이 장기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졌고요.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배타적인 정서가 커졌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사과를 강요한다면서 한국에 대해서 반한 감정이 싹 텄는데 네. 이게 2000년대 초반의 일이고요. 네. 근데 그때 이게 시장이 된다고 보고 일본의 출판사들이 뛰어들어서 기획 출판한 것이 이런 혐한 서적들입니다. 네, 네. 이게 히트를 치면서 이 서적들을 읽고 서로 글을 올리고 토론하는 인터넷 게시판들도 많이 생겼는데 뭐 2CH라고도 하고 또 일본 말로는 니짱이라고 하던 인터넷 게시판들이죠. 네, 네. 그래서 그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또 이른바 그 넷 우익이라고 하는 극우 세력이 또 커지는 이런 상호작용 같은 일들도 벌어졌고요. 네, 넷 우익이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본의 보수화 현상이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혐한 서적의 전성시대가 꽤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본의 서점들이 이게 매대 하나를 이렇게 혐한 서적으로 가득 채워서 진열하고 했습니다. 네. 심지어 주한 일본 대사를 지냈던 무토 마사토시도 혐한 서적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저 책이에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책인데요. 대학 입학, 취업도 힘들고 특히 자살률도 세계 최고인 한국에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북한이 위협하는 때에 친북 대통령을 뽑은 한국민들이 어리석다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 전문으로 경력을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본 대제지 때 일본을 그때 도왔잖아요. 또 그때는 한국 사람들한테 감격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게 네네. 또 신문이나 뭐 TV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 저는 또 이분을 개인적으로 또 마주친 적도 많은데 이분이 대사하던 시절에 남산에서 뭐 주말마다 남산 소나무길을 올랐나 봐요. 그래요? 그때 저도 그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그때 얼굴을 보면 되게 밝은 표정으로 이 한국의 자연을 네.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분이 2012년에 일본으로 귀국하더니 그때부터는 일본 주류 정서에 발을 맞춰가지고 혐한 인사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편승해서 책도 이렇게 많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한에서 혐한으로 변신을 네, 한 건데 완전히 저도 극적으로 뭐 바뀐 예, 거죠.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이런 흐름이 갑자기 바뀌어서 뭐 순수한 한국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K 문학 이런 게 일본에서 인기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예요? 네, 저희가 일본 서점에서 한국 책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AI로 만들어봤는데요. 저렇게 혐한이 진짜 문학책으로 바뀌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 기사들도 좀 모아봤습니다. NHK가 지난달에 홈페이지에 올린 특집 기사예요. K문학이란 제목 아래서 일본에서 한국 문학이 퍼지는 이유가 뭔지 그걸 분석하고 있는 기사예요. 그 지난 봄에는 아침 뉴스도 나왔는데 거기서는 서점가, 한국 소설가의 대담 현장 등을 돌면서 심층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신문 기사들도 잇따라서요. 아사히 신문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한국 문학의 인기 이유를 뭐 깊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문학 평론가나 동호인들이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5명의 평론가가 등장해서 한국 문학의 인기가 풀뿌리 퍼지는 방식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류 드라마가 그 번역가들을 키워가지고 또 한국 문학이 또 인기가 있다 네. 이런 내용도 분석하고 있고, 지금 나오는 거는 라디오 다이얼로그라는 팟캐스트인데요. 한국의 정치와 문학의 인기를 분석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주제는 뭐냐면 한국 문학과 민주화 해가지고 한국 문학 안에서 민주화가 어떻게 소재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그에 앞서서 당연히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한강의 문학에서 보이는 뭐 민주화 이런 내용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한국에서 계엄령이 발생한 거는 자기들도 못 믿겠다, 정말 꿈에도 상상이 힘든 일이었다, 이런 내용까지도 이 팟캐스트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유튜버인데요. 한국 문학 책들을 소개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소설 그다음에 에세이들을 들고 나와서 어떤 점에서 인기가 있고 재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를 제가 좀 모아왔습니다. 반응이나 그런 대상으로 삼는 책도 되게 다양한데, 그러면 실제로 일본 문학책이 한국 문학책이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먼저 한국 서적의 인기를 알린 것은 82년생 김지영인데요. 네. 일본에 2018년 말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일본에서는 흔치 않은 페미니즘 소설이어서 일본 여성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요 3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네. 또 에세이들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방탄소년단 멤버의 추천을 얻으면서 6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고요. 네. 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이것도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해요. 일본이 서적 판매 통계가 통일돼 있지 않아서 아직 뭐 정확한 수치는 또 안 나오지만 당연히 한강 작가의 작품도 되게 많이 팔려나갔고요. 그래서 네. 외국 작가 소설 베스트셀러 1등에서 3등까지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은희경 작가라든지 김현수, 손원평 작가 등의 소설이 호평을 받으면서 또 대중적 인기가 되게 많대요. 그러면서 또 일본은 연극의 무대에도 각색돼서 오르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 후반, 뭐 2020년대부터 일본에서 많이 팔리는 한국 서적의 흐름이 이렇게 혐한에서 K문학, 순문학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은 읽고 있는 독자들이 네. 바뀌었다는 거에서 어떤 사람들이 읽고 있냐를 봐야 될 텐데, 혐한 서적의 인기일 때는 그런 책을 사본 사람들의 주류가 일본의 50대 이상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K문학 책을 읽고 있는 일본의 주된 독자들은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혐한일 때는 50대 아저씨들, 뭐 중년들이었다가 K문학일 때는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읽고 있는, 이렇게 독자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소설 독자층은 20, 30대 여성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관련 서적을 찾는 절대적인 수요층이 수적으로 봤을 때 50대에서 20, 30대로 옮겨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사회 만화라고 뭐 해야 될지 모르지만 혐한 담론을 담은 만화나 평론서의 주 독자들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네. 이들 입장에서는 뭐 경제나 기술적으로 한 수 아래이던 한국이 발전해가지고 자신들을 추월하는 것도 보기 싫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걸 인정하기 싫었는데 그런 인정하기 싫은 감정을 이런 혐한 책을 보면서 달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들을 분석해 보면 전후 세대들이고,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과오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네. 반면에 이 사람들이 태어난 시기, 그 자라서 사회 진출한 시기를 보면 버블 경제가 꺼진 뒤여서 그래서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그 과정에서 보수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뭐 K 문학서를 읽는 젊은 여성들 보면 그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정적인 소비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내용이 다른 건데, 이들은 혐오를 소비했던 앞선 세대와는 다르게 한국 책을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처럼 직접적으로
여성들이 한국 사회와 유사한, 아니 일본은 사실 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더한 일본의 성차별을 들여다보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지영 책을 보면서요. 네네네. 근데 그리고 또 에세이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젊은 세대들도 사회적 압박이나 좌절을 많이 겪겠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의 에세이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삶의 작은 부분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공감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가 K문학만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 K드라마, 그다음에 K팝의 인기가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인기와 K문학의 인기의 붐이 같이 연결된 건 아닐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K문학의 주 소비층도 20, 30대 여성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바로 K드라마와 팝의 소비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드라마와 음악의 인기로 K 콘텐츠,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감수성이 커진 상황인데 여기에 한국 문학이 들어가니까 쉽게 흡수가 된 거예요. 한국 정서에 익숙해지고 문화에 호감이 생겨가는 기본 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효과가 또 생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특정한 책들이 또 특정하게 인기를 모으는 데는 또 다른 효과가 하나 더 더해져요. 네. 이것을 봐야 되겠는데 바로 이렇게 저 예가를 들어봤는데 방탄소년단 정국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에세이를 읽는 모습이 포착이 되니까 인터넷에도 이렇게 띄워지고 하니까 순식간에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책이 또 불티나게 팔려나갔거든요. 네. 또 트와이스의 나연 같은 경우에도 언어의 온도를 읽는 모습이 보여줬고 그게 포착이 되니까 화제가 됐고 레드벨벳의 아이린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했던 82년생 김지영 같은 책을 추천하니까 그 팬덤 안에서 엄청난 화제와 구매로 이어졌어요. 이런 거 일단 보면은 일본식 용어로 이렇게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런 아이돌을 최애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오시노코라고 하고, 그러니까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기 아이돌 오시노코가 읽는 책을 보고 아, 저 책 나도 읽고 싶다라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K-팝 스타들이 읽는 책을 당연히 이 팬들이 같이 읽게 된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라도 이 책이 재밌고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인기를 끌기 어려웠을 텐데 그 방금 말씀하신 책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또 인기를 끌었던 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본 소설가나 평론가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한국 소설과 책들이 읽힐 매력과 힘이 있으니까 읽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일본 소설가 평론가들도 바로 그렇게 읽힐 매력과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평가하는지 이렇게 보면요, 한국 소설이나 에세이가 일본인들한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면서 또 한 가지 통찰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히라노 게이치로 같은 작가의 경우에는 NHK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작가들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익숙하고 그런 시선과 능력을 가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통찰력을 주는 능력은 일본 작가들에게는 부족한 것 같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이 독재, 그다음에 그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거쳤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작가들이나 평론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팟캐스트에 나온 평론가도 그런 언급을 하는데 한국의 작가들이 복잡한 현대사의 상처를 그 작가들이 직접 겪거나 아니면 직접 겪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상처를 겪은 부모들하고 함께 자란 자식 세대들이다 보니까 한국 작가들이 그렇게 사회구조와 개인의 삶 사이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익숙하다, 그런 사회적 상처를 다루는데도 익숙하다,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모순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좀 자기 자신, 개인의 좀 탐구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대표적인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렇죠. 일본은 일본 근현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나츠메 소세키부터 시작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까지 사소설의 전통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소설들은 말하자면은 주인공이 작가 본인 그 자체거나 아니면 작가가 모델이 되고 작가의 체험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그런 소설들입니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다 알고 보면 하루키 본인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니면 그가 직접 겪은 일들이 소재로 활용되거나 맞아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사소설이란 것도 작가의 체험이 바탕이 돼서 이런 주인공의 삶이 확장돼서 현대인의 삶에 보편성으로 들어가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긴 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 문학에서 보이는 것처럼 개인의 삶이 현대사의 굴곡에서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지금 사회의 남녀차별이나 고용불안 같은 구조적 문제와 그다음에 그 개인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면에 근데 한국은 짧은 시기에 발전을 이뤘지만 또 그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부작용으로 굴곡과 그늘이 많고 그런 한국 사회 모습을 반영한 그런 반영성이 강하다는 것이 한국 문학의 특성인데 그런 사회 반영성이 일본 문학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독자들이 그런 사회 반영성을 보여주는 한국 문학에서 자기들 문학에는 없는 갈증을 채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혐오를 소비하면서 만족을 얻은 50대 아저씨들이 가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에 친숙해진 20, 30대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일본 문학이 없는 사회성을 가진 한국 문학에 좀 더 공감하게 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혐오 대신 공감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고 장년층 대신에 젊은 세대로 독자가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의 감수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K-드라마와 팝 때문에 생긴 한국의 호감이 크게 작용을 한 것이죠. 네. 지금의 또 일본 젊은 세대를 보면 이 일본의 젊은 세대는 역사 문제는 뭐 그들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대신에 앞선 장년층 같은 또 왜곡되고 삐뚤어진 역사관은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편견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편견이 없이 받아들이고 즐기는 데 있어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K 대중문화의 힘이 순수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로 또 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은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모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